자, 시작을 해봅시다. 자, 정치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일단 OT 자료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 현재 보면 그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마다 약간 개념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 그 개념에 대한 어떤 유형이나 분류하는 방식이 통일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 많이 쓰는 내용들을 가지고 통일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제 말을 바꾼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좀 활용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정치학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3월달하고 4월달 같은 경우에 정치학은 역시 포인트는 통합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합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출제진이 대충 누군지는 기출문제 다시 보다 보니까 누가 들어간 것 같다는 하는 느낌은 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하고 모의고사 진행을 그렇게 연결해서 할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합적 사고를 위해서는 정치는 특히나 통합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중에 나와 있는 정치학 개론서를 한번 펼쳐놓고 목차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교재에 쓰고 있는 목차하고는 대부분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목차 교재 같은 경우에는 민주시민성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정치학 개론서하고는 흐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틀을 잡는 데는 아마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학 개론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목차 비교를 해보는데 저는 제가 만든 목차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개론서보다 흐름 파악하기 제일 용이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배경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목차 흐름을 이제 통합적으로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딴 게 아니고요. 정치학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주제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인데, 민주주의는 일선 이야기했던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정치고 그 정치를 운영하는 방식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정치학의 처음과 끝은 다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정당이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아?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기본 원리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치학은 정치 권력으로 들어가도 민주주의. 그 다음에 정부 형태로 들어가도 결국 또 민주주의. 결국 이제 계속 민주주의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쓰는 방식은 딴 게 아니고 정치의 개념과 본질, 그 다음에 정치 현상의 핵심적 개념을 일단 일장에 다루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파트 1에 나와 있는 정치 권력, 그리고 정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다루고 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추구하는 목표, 그 다음에 제도적 운영 기본 방식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 파트 3에 나온 정치 발전의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국민들의 성숙된 정치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론과 언론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분석할 때는 정당, 그 다음에 선거제도, 정부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치권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통치권의 분배 문제, 이게 이제 정치 발전의 과제에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키는 내용들이 정리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비교정치 파트가 끝납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비교정치 파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뭐냐, 국제정치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일단 정리가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드릴 겁니다.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연결해서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이번에 이제 나왔던 문제가 이제 제한국가잖아요. 제한국가인데 제한국가는 이겁니다.
홉스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계약을 통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의 국가를 만들어냈어요. 발명품입니다. 근데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고민은 뭐냐면 국가 권력을 그럼 어떻게 감시하고 비판하지? 그럼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데 그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시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로크부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는 잘못된 국가지, 나쁜 국가지. 그러면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되겠네. 이게 제한적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 그러면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 행사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감시하고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정치 권력,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사회계약.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고리가 어디인지를 계속 텍스트를 읽으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발 부탁인데 아는 거 모르는 거 백지석이 습관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습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백지 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였죠? 기출문제 쟁점들을 확인한 다음에 복습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복습의 방향을 정하는 건 프린트를 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자기 현실에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지금은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 시간을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 활용해서 정치학 파트가 강의에 2개가 올라 있는데 서울대 공제는 심판을 가지고 지금 현재 특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공제에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내용과 보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반드시 봐야 될 내용들은 대부분 다 강원택 선생 글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도 강원택 선생 글이 시험에 출제가 제일 많이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강의할 때 강원택 선생 교수 입장에서 계속 전달을 했거든요. 이런 주장들이 있고 이런 의미들이 있다. 그래서 강원택 선생 글이 주로 어디서 쓰여져 있냐면 정당 체제하고 그 다음에 정부 형태입니다. 작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정당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정당 체제 쪽에서 문제가 나올 차례다. 그 말씀을 이제 작년에 드렸는데 정당 체제하고 정부 형태 관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원택 선생 글이 대부분 다 정당 체제, 정부 형태 이쪽에 글이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일단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나중에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강의를 통해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경향을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정책 개념과 본질은 시험에 직접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계속 인용이 됩니다. 그거는 왜 인용이 되는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정치의 의미를 규정을 할 때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잖아요. 그럼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본질은 권력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권위의 본질은 권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권력 중에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이 권위인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납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상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번에 나왔던 거는 로크, 사회계약론, 제한국가 이쪽과 연결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론은 바로 이제 그런 사회계약론 측면에서 제한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뭐 최소국가하고 기본 개념들만 정리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도 그런 관점을 연결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론 같은 경우는 올해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약간 섭섭한 파트이긴 한데, 어쨌든 민주주의 유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유형의 다원주의, 그 다음에 시민민주주의, 그 다음에 협의민주주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 발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민주주의 발전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
핵심적인 내용을 따진다면 정치의 안정과 제도화죠. 정치의 안정과 제도화. 그럼 정치가 안정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경제가 안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요한 독립 변수가 경제, 안정, 그다음 정치 안정,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제도화. 예, 그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 발전의 과제 파트에서 해마다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은 말씀드렸던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파트는 시험 치기 전날은 무조건 이것들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통치구조론 같은 경우에는 권한의 분배 문제입니다. 권한의 분배. 그러니까 이제 권한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에 따라서 체제가 나타나는데 그 권한을 분배하는 방식은 당연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도 있죠. 그러니까 통치구조론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권한 배분 문제 이쪽에서 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출제 경향은.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치 파트에서는 당연히 이제 관점 및 이론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정치의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전체 체계를 잡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현실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그 다음에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정리해 두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법과 정치, 사회과 교육론, 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법과 정치하고 사회과 교육론 출제자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출제진이 작년에 새롭게 구성됐다는 게 문제 유형이 좀 드러납니다. 사회과 교육론은 좀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바뀐 게 맞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 확실하게 바뀌었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까지가 연속된다고 보니까 어쨌든 작년에 나왔던 그 문제 스타일과 유형들을 일단 토대로 해서 주제들을 나중에 파악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치교육 내용과 강의 일정 돼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8주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습으로 일단 돌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지막 주는 충분히 휴식도 좀 취하시고 그 다음 미진한 부분들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그 복습이 자꾸 밀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렇죠. 복습이 밀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스트레스 받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습을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밀리면 그냥 5, 6월 때 다시 보지. 7, 8월 때 다시 보지. 이렇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90, 11일까지 하면 개인적으로 5순환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개인적으로 복습까지 포함시키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0번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라고요. 10번을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뭘 10번을, 근데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복습이 밀린다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다시 봐요. 제가 그런 공부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복습을 제대로 못한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아는 거 모르는 거 중요한 거 체크하면서 퍼즐을 계속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하다가 복습이 밀려가지고 중간에 못했다. 그럼 또 처음부터 또 열심히 처음부터 다 다시 합니다. 근데 주로 보는 건 내가 아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그러면 진도를 끝까지 못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거는 산술적으로 봐도 크게 뭐 숫자가 적은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퍼즐 맞춰져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복습 진도가 밀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안 밀리도록 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내가 오늘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봐야지라고 하는 결정을 무조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휴식 시간 일부 확보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간 내에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몰입을 해야 되고 내가 바빠요. 그런데 이게 진도로 이제 맞춰놓잖아요. 그 휴식 시간도 없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아주 느긋해져요. 마음이. 느긋해지고 봤는데 오늘 다 못 끝냈네. 그럼 내일 끝내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복습 진도가 계속 밀립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이 악순환 반복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실패를 전혀 반복하지 않으시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거 잊지 마시고 꼭 거기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 이게 메타인지가 발동이 돼야 됩니다. 공부를 계속 하는 동안은.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바로 첫 번째 오늘 파트를 끝내고 정의사상까지를 좀 약간 간단히 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정체 개념과 본질에 대해서 일단 체크부터 좀 해봅시다. 자, 9페이지입니다. 그죠? 정체의 개념과 본질, 첫 번째 정체의 의미가 뭐냐 그 이야기인데, 정체의 의미에서 무조건 밑줄 치워놓고 일단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정체 불가피성 옆에, 제목 옆에 정리된 그 문장을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다양성과 희소성을 둘러싼 갈등이 있고, 그래서 정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2번 하단에 보시면 정치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행위입니다. 사회적 행위. 그래서 거기다 밑줄 치시고 정치는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행위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가 뭡니까? LH 부동산 파문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 공론장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뜨겁게 논쟁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학의 내용들은 미국 정치학의 내용들을 거의 수입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기 4번에 보시면 양괄호 4번에 현실주의 정치학이 주류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라즈웰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란 말로 정의를 했다. 거기다 밑줄 치시고 이때 이제 이런 문제로 현실주의로 접근하게 되면 정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 그죠? 누군가가 들고 갔다면 나는 못 들고 가는 거잖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토지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도 정치가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독립시키는 방법이죠. 그것도 역시 권한의 분배잖아요. 분배. 그러니까 그것도 정치적 행위예요. 권한을 분배 결정하는 거. 그러면 그 권한을 검사 쪽에서 뺏기면 다른 기관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이 문제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정치의 의미는 거기 3번에 나온 것처럼 일반적 의미의 정치의 현실주의 입장에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좀 밑줄 칩니다. 정치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 이스턴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분파입니다. 그죠? 희소한 가치를 분파하는 문제다. 그래서 나눠 가지는 문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결정한 힘이 정치 권력이다. 이게 이제 11페이지 맨 위에 바로 나와 있고 국가가 이제 여기에 정치 권력을 주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국가와 엘리트가 이 분배를 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이때 엘리트는 이제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는 엘리트는 대부분 다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치학에서는 이 분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국가 엘리트 말고 또 누가 있죠? 누가 있을까요? 이익집단. 그죠? 이익집단, 그 다음에 정당, 그 다음에 시민사회, 그 다음에 관료제. 기획재정부가 그렇잖아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말도 안 되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뻑하면 정부가 돈이 없고 빚이 많다면서 계속 보편적 복지 안 하려고 합니다. 선별적 복지하면서 하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그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게 1,몇백조죠. 보편적 그 정부에서 돈 쓰겠다고 하는 게 1,몇백조입니다. 우리는 몇 조 쓰죠? 10조 쓸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재정부 입장도 충분히 논리적 근거도 있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국가 부채 문제. 그리고 거짓말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외환 위기가 국가 부채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외환위기는 외환보유고 문제입니다. 외환보유고 문제. 근데 외환보유고 문제하고 국가부채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상수지가 얼마나 잘 됐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안 돼서 외환위기를 맞이한 거지. 뭐 부채가 많아서 그 당시 부채는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 부채가. 국가 부채 때문에 외환위기를 맞이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상수지 문제입니다. 그럼 경상수지 누가 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이 하는 겁니다. 대기업이 수출 못해가지고 외환보유고가 적었던 건데 그걸 왜 국가의 부채 문제로 이야기를 하지?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거의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현상으로 분석하는 정치가 있는데 이거는 과학적 접근이에요.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그런데 현실주의니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그건 뭐예요? 그거는 약간 규범적 내용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현상설 뒤로 넘기시면 12페이지 권력현상설, 집단현상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정치현상을 관찰해보고 누가 정치를 하고 있나 살펴봤더니 국가가 하더라 그 이야기고, 권력현상설은 정치를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지배와 복종 관계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네 라고 하는 거고, 집단현상설은 정치를 하는 놈들을 살펴보니까 집단들이 정치를 하고 있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 정치학자들이 보면 말 표현을 정말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를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별표를 쳐야 되는 건 13페이지 집단현상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집단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 결국 정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단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 그런데 집단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이라고 한 주체 측면이 아니고요.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한 개념이 뭐냐면 3번이에요. 일선의 정치체계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행정학 같은 경우는 이걸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체계론하고 이제 주체론을 이야기하면서 주체가 환경에 영향을 주느냐, 환경이 주체에 영향을 주느냐, 주체와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보통 체계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정치 주체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어떤 문제, 사회적 배경, 경제적 배경 이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과 이제 정치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치적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세의 정치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가시면 정치 체계의 구조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참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투입, 전환, 산출, 환류입니다. 그죠? 투입과 전환, 산출, 환류. 그래서 투입 기제라고 하는 것들, 투입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전환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산출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환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미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집단현상설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서 집단현상설은 국가를 일단 기본적으로 무시합니다. 국가나 우리나 똑같지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국가나 집단이나 같은 위급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본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규범적인 관점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학적 접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철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정치의 본질,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상주의는 무엇이고 현실주의는 무엇이냐 그 이야기인데, 이상주의는 말 그대로 가치를 지향하는 거죠. 정치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느냐. 그럼 정치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는 무엇이 있느냐. 정의를 실현하는 것, 평화를 달성하는 것,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현실주의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현실주의는 말 그대로 정치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투쟁 아니야. 뭔가 차지하기 위한 경쟁 아니야. 그래서 투쟁, 경쟁, 갈등, 이게 바로 정치라고 보는 입장이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투쟁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에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에서 이제 안철수 그 다음에 오세훈,
방향에서 막 서로서로 이제 뭔가 좀 있으면 꼬투리 잡아 막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건 뭐냐면 현실주의 모습이에요.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갈등과 투쟁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내가 어떤 가치를 무엇인가를 하겠다 공약을 내세우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상주의적 모습이에요. 구별되십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현실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혼재돼서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주로 어디에 부각을 시키냐면 현실주의에 주로 초점 맞추죠. 왜냐하면 그게 뉴스거리가 되니까. 예. 그래서 그쪽이 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를 경쟁과 갈등과 투쟁, 그래서 더러운 것으로 자꾸 인식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정치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전개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는 메모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전개는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전개됩니다.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전개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점은 근대로 한번 나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인권이나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던 게 근대입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그러면 이제 인권이나 그 근대적 개념이 별로 없었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근대 이전에서는 근대 이전의 메모를 일단 간단히 합시다. 지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고민은 딴 거 아니었습니다. 그죠? 포리스를 이상적인 공동체로 만들자. 그죠? 포리스를 이상적인 공동체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공동선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세관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바람직한 사회로 만들자, 유토피아로 만들자, 뭐 이런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유토피아로 만들자, 바람직한 걸로 만들자니까 대부분 이상주의적 관점이에요, 정치는. 개인의 사적인 것은 웬만하면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적인 건 별로 중요 안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근대 이후로 이제 가게 되면 흐름이 완전 바뀝니다. 뭐가 나오냐면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개인적 권리, 개인적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게 강조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대 이후에는 인권 보장이 강조됩니다. 공동선이 아니라 인권 보장이 강조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가 강조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강조됩니다. 이제 기본권 문제가 공적 관심사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집값이 공적 관심사입니까? 아닙니까? 공적 관심사이죠, 지금 현재는. 근데 공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것입니까? 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적인 것이 공적 관심사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인권, 천부인권, 기본권이 헌법이라고 하는 공적 관심사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사적인 것은 공적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근대 이전의 관점들은 대부분 다 윤리적 관점으로, 정치 윤리적 관점으로 공동체주의적 관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이후에서 이제 들어오는 관점들은 대부분 다 보면 자유주의적 관점, 개인주의적 관점이에요. 개인주의적 관점.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공동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럼 공동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공동선은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동체주의 말고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공동선이 인권이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를 조화롭게 만들어 보자라고 한 정치사상, 이게 공화주의예요. 그래서 공동체주의와 다릅니다. 공동체는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이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애국심이라든지 아니면 법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공화주의는 인권을 공동선으로 두고 우리 모두가 인권을 보장하는데 권리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유지시켜주는 의무를 각자 책임지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공화주의입니다.
어, 어쨌든 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올해 안에 이제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책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 민주공화국 시민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번에 책으로 아마 나올 거거든요. 예. 직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출판사에 책을 몇 권 받을지 모르겠는데 선물로 각자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다문화책을 그때 받아가지고 나눴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 책이 나올 것 같아서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민주공화주의 뭐 이런 게 요즘에 개념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좀 관심사 크신 분들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사상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정치사상은 주류는 과연 뭘까라고 하는데 18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라즈웰의 현실주의적 정치관.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십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라즈웰이 이야기했던 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의미는 뭐냐면 권력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느냐 제로섬 게임인데 이 제로섬 게임이 권위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권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국가적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죠. 이 제로섬 게임을 하되 결정의 정당성은 자발적 동의와 복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권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턴이 이걸 정리를 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서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배의 정당성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당연히 국민의 동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는 정치학 개론서나 이런 데 잘 안 나타납니다. 공화주의를 통해서 약간 은근히 나타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현재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강조한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다가 19페이지 그 빈칸 여백에다 하나 적어두세요. 지금 현재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자, 여기가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방금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희소한 가치의, 희소 가치의 권위적 배분 행위라고 했어요.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내에는 희소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 희소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막스 베버가 다차원적인 계급론을 이야기하죠. 그럼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던 다차원적 계급론의 내용이 뭐예요? 권력, 부, 사회적 위신, 이것들이죠. 이게 희소한 가치입니다. 사회적 위신. 그래서 권력과 부, 사회적 위신, 이것들이 희소한 가치고 이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갈등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들을 이걸 제도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자연 상태와 똑같은 거죠. 그럼 제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권위가 필요하고 이 권위적 배분을 제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해야만 배분에 대해서 승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권위적 배분과 관련되는 제도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민주주의로 하자. 이게 현대사회 기본입니다. 민주주의로 하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 배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 배분 방식은 민주주의로 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이 있으면 다 현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누가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가 하는지. 자, 다시 현상에는 분명히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치 현상을 보려면
주체를 봐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현상을 보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상적으로 보니까 국가가 하네 그 이야기예요. 국가가 하네. 희소한가치의 고의적 배분을 하는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하든가요?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맨날 그 이야기 하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국가현상설의 정치를 보는 것은 국가가 하는 행위인데 주로 뭘 보냐면 법과 제도가 눈에 보입니다. 법과 제도 규칙에 따라 우리 하겠다. 그죠? 근데 법과 제도밖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의 동태적 행위는 안 보입니다. 당연히 법과 제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바로 제도주의입니다. 제도주의. 국가현상설과 관계되는 게 제도주의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제도주의라고 바뀌었어요. 신제도주의라고. 구성주의적 관점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 현재는 뭘로 바뀌냐면 구성주의적 관점이 들어가면서 구성주의와 결합된 제도주의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신제도주의입니다. 신제도주의. 자, 이게 국가현상설입니다. 그런데 국가현상설은 어쨌든 동태적인 행위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라고 해버리면 국가 안에는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는 큰 의미가 뭐뭐 있죠. 입법, 사법, 행정을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집행부의 집행과 입법과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국가현상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이거 교과서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신제도주의를 뭐 소개를 시키면 몰라도 교과서가 몇십 년 된 내용을 여전히 반복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현상을 이제 또 분석을 해보니까 정치는 분배하는 거는 보니까 이거죠. 집에서 여러분들 집에서는 분배 누가 결정합니까? 왜 어머니가 결정하죠? 어머니가 좀 목소리가 크시죠?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주체는 힘이 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힘이 센 사람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의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고려현상설입니다. 그죠? 근데 고려현상설이 이렇게 돼버리면 방금 이야기했잖아. 어디까지 갑니까? 사적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 안까지 들어간다고요. 고려현상설은. 그럼 도대체 정치는 공적 관심사인데 사적인 영역까지 들어가 버리면 정치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집단현상설입니다. 그죠? 자, 주체가 누구죠?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집단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국가 말고도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다고 했죠.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익집단, 시민사회, 정부, 또 정당. 요즘에 또 하는 표현을 한다면 이익집단하고 시민사회 말고 이익집단 대신에 시장이라는 말을 써도 상관없어요. 시장. 그죠. 우리나라 대기업이죠. 그 대기업 집단이잖아. 우리나라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집단 중에 지금 제일 목소리 큰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맨날 심심한 공과협박한 집단, 대한의협. 네, 대한의협도 마찬가지죠. 의학 정책과 관계되는 문제에서 대한의협이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의사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별로 대표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사 내부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있냐면 그 학회별로 정부가 의견을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이런 거 있죠. 정형외과 학회, 그렇죠. 신경정신학 그 의학회 이런 학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마 정책을 하기에 훨씬 좋을 텐데 대한의협이라고 하는 이제 이걸 통해서 뭔가 협상을 하는데 이게 대표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대한의협과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꼭 하던 이야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보셨던 대로 집단현상설은
주체가 바로 집단들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집단 간 상호작용. 자, 이걸 통해서 정치적 분배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법은 상호작용입니다. 그럼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압력이죠, 압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호작용의 내용은 압력이 되는 겁니다, 압력. 자, 이게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추적해야 되는데 본질은 눈에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 실제로 보면 구조주의 같은 것도 아마 사회문화 시간에 공부하셨을 텐데 구조라고 하는 건 심층 구조라고 하면서 눈에 잘 안 보이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질 같은 것도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럼 이건 대본다 보면 어떤 접근이 될 수밖에 없냐면 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철학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은 사회과학이기는 한데 정치 사상과 정치 철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학은 철학과 사상과 과학이 뒤섞여 있는 사회과학이에요. 이걸 좀 차이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본질은 철학적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얘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국가 현상설은 뭔가 지금 현재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권력 현상설은 왜 저렇게 분배를 하고 정치를 하지? 일단 국가 현상설에서 제도주의적 관점은 국가가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중립적으로. 그럼 국가는 중립적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시장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사회에도 시민사회에도 똑같이 나눠주고 중립적 입장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치의 본질, 국가현상설의 본질은 당연히 국가의 뭐 이상, 추구 이런 것들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국가가 나쁜 국가가 되면 당연히 독재가 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권력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권력현상설을 한번 보자고요. 권력현상설은 왜 저렇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죠. 계속 지배적인 힘을 쓰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역시 현실주의에 가까워요. 집단현상설은 어떻죠? 집단현상설은 현실주의에 가깝습니다. 왜? 압력을 통해서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안에도 그러면 공동체를 위한 건 없느냐? 공동선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바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본질을 봤을 때는 권력 투쟁으로 바라보는 현실주의. 내가 분배를 결정한 힘을 갖고 싶다. 그럼 분배를 결정한 힘을 갖고 싶다. 이게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는 결국은 정치 권력에 대한 투쟁, 갈등, 경쟁 이걸 정치로 보는 거죠. 정치 권력을 갖기 위한 투쟁과 갈등과 경쟁으로 정치를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상주의는 그게 아니죠. 이상주의는 정치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로 보는 관점이 이상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냥 이쪽은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가치를 중시할까? 그 이야기입니다. 중시할까?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것들을 보시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쭉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교사의 월급이 이제 작다라고 이제 저한테 막 이야기하셨던 분이 있죠. 교사 월급 초임이 너무 적어요. 뭐 이런 이제 분도 계십니다. 그죠? 근데 교사 월급이 적은 걸 그렇게 결정하는 건 뭐가 결정하는 겁니까? 교사의 능력이 결정합니까? 무엇이 결정하는 거죠? 정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계층도 알고 보면 정치가 결정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사회적 대우받는 거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진짜 능력이 뛰어나서 사회적 정치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배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생활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많은 것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월급 차이가 이렇게 크지? 직업에 따라. 근데 이걸 이제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대학원생들하고 토론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원생들한테 이 주제 탁 던지면 마지막에 이제 항상 나오는 대답은 능력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게 가장 정의롭다.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능력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거, 그게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수가 결정되는 거.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보수를 많이 받는 게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한 결론에 도달하면 빠친코 맨날 땡겨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 놈들은 그럼 그런 놈들도 정의로운 분배를 받은 거예요. 사기쳐서 떼돈 많이 번 놈들도 능력이 뛰어난 거네.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거, 이게 분배 문제잖아요.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게 분배의 문제인데 그 분배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정치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삶에 못 느끼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를 잘 뽑아야 되겠죠. 정치하는 놈들 잘 뽑아야 여러분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삶과 정치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치를 무조건 이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것도 보지만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된다. 뭐 경쟁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은 이걸 위한 경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디베르지가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요즘에는 정치하고 정치 쪽하고는 거의 인연을 끊고 살아서 연락 와도 요즘은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어떤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 때문에 전화하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왜 출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세요? 이것부터 물어보거든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선거 중간에 경쟁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건 할 수도 있죠. 근데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냐가 중요하잖아. 근데 이게 나와야 이게 정상인데 별로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대표를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그 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학교 가시면 아이들한테도 이런 점을 좀 강조 잘 해주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13페이지 가셔가지고 집단현상설 아까 별표로 치셨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집단현상설 옆에 메모를 하실 거는 다원주의. 메모를 하실 거는 다원주의, 그 다음에 다원국가론, 그 다음에 정치과정론, 정치체계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단현상설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파트를 보시면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선의 정치체계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메모를 하셔야 될 거는 동그라미 이번에 국가 개념에 대신하여 정치체계 개념을 제시했다. 이걸 밑줄 치시고 그러면 이제 국가 개념을 왜 대신했느냐라고 했을 때 국가 개념이 뭐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이죠. 자, 국가 현상설 한번 다시 봅시다. 법과 제도 이거밖에 안 보여요. 국가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법과 제도가 보이죠. 국가는 뭘 말하는 거죠? 자,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들려요? 대한민국은 그림이 그려집니까?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청와대 일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아니면 과천. 근데 뭔가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하고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안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청와대, 그 다음에 세종시, 과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민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기업들, 시민단체, 이익집단, 그 다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의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총괄된 게 대한민국 국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는, 국가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정치가 무엇인지를 느낌이 확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 현상을 분석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치가 일어난 현상에 가장 잘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집단 정치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이 체계를 만들었던 건데 이 정치 체계로는 경영학, 행정학, 교육학. 선생님은 어떤 기제에 해당될 것 같으세요? 선생님은 어떤 기제입니까? 정치 체계에서 주체는 누굽니까? 이걸 교육학으로 가져오면. 종속 변수를 생각하셔야죠. 종속 변수가 누굽니까? 종속 변수 학생 아닌가? 교육의 결과. 맞죠? 그러면 학생의 머릿속에다가 선생님이 뭔가를 주입을 하는 것들이 투입 기제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학생은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뭔가 바꿔낼 거고, 그 다음에 바꿔낸 결과물이 바로 평가에 나온 성취 결과 측정이잖아요. 그걸 또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학에도 체계론 가지고 많은 것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치학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학, 경영학, 교육학 여기저기 다 등장하는 체계론입니다. 체계론. 그래서 그 체계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투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입을 받아서 전환하는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전환을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산출물이다. 그 다음에 이 산출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다시 새로운 투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산출들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정치에서 누가 투입을 하느냐? 투입 기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투입 기제 대표적인 게 당연히 개인입니다. 국민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단이 있을 거예요. 이 집단들이 뭐냐 하면 이 개인들을 묶어서 의견을 표출하는 집단들이죠. 개인들을 묶어서 의견을 표출하는 집단이 누구 있죠? 그렇죠. 정당, 이익집단, 그 다음에 시민사회, 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정당과 이익집단, 시민사회가 투입에 집어넣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거잖아. 옛날 의약분업처럼 대한의협에서 이번에 법률안 건넜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한테 살인죄나 이런 것들 한다고 면허권을 박탈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투입을 넣었어요. 그러면 전환을 받습니다. 그러면 투입을 받는 쪽은 당연히 정부죠. 기본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정부에는 입법부가 있을 거고 집행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을 겁니다. 옛날 사법부는 넣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법부는 넣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체계로 간접히 볼 때 사법부의 판결도 정책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집어넣으면 입법부가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법률이죠. 집행부가 만들어내는 게 뭐죠? 정책이죠. 사법부가 만들어내는 게 뭐죠? 판결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럼 잘했다 못했다 해주는 게 대표적으로 여론이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선거죠. 그러니까 이거 피드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전체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놈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게 누구 같으세요? 그게 언론이죠.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현재 이 과정들을 전부 다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언론사들 뭐 이해는 됩니다. 언론사 입장에서 저는 이해가 되냐면 이거예요. 사회가 평화롭잖아요. 그럼 신문이 안 팔립니다. 언론사 입장에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그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좀 더 시끄럽게 만들겠다. 그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얘들이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이 과정들을 통째로 좌지우지하겠다 마음먹는 건 선출된 권력도 아닌 것들이 권력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봐야 되는 주제들이 이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과정들은 전부 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민주주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경우에 투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을 보시면 정당이 다당제입니까? 노동당 하나입니까? 노동당 하나죠. 개인 김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걔네들은 선거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선거해봐야 그냥 호선이잖아요. 손들면 끝이에요. 그냥 거수기 역할로 누구 지명해가지고. 그럼 이거 역시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면 민주주의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면 민주주의고, 이 과정이 방금 이야기했던 북한처럼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볼 내용들이 바로 이걸 통해서 하는데, 이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역사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다음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디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치 공동체의 정치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했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정치 사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정치 사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